오늘 이 삼육대학에 와서 오면서부터 학교의 환경이 굉장히 좋은 학교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이만한 환경을 가진 대학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은 이제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 삼육대학이 정신이 좀 달리 있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뭔가 뜻이 있어서 세워진 그런 대학이 아니냐. 거기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으로 사는 거니까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은 무슨 정신이 새롭게 깃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사는데도 역시 그 정신을 가지고 산다. 그런 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젊었고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하면 아까 1928년에 태어났다고 소개하는 분이 그런 말은 안 해도 좋은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1928년에 언제예요? 그래서 올해 나이가 88입니다. 뭐 그렇게 놀랄 건 없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옛날에는 층계를 오르내리는 게 쉬웠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것처럼 계단을 2개, 3개 꽁창꽁창 뛰어서 갈 수도 있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강연장까지 오는데 층계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오는 것도 힘들지만 또 이 강당에 들어와서도 또 내려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앞자리까지 와야 되니까. 그것도 힘든데 이제 또 집에 갈 생각을 하니 한참 또 고생을 해야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우선 기쁜 일이죠. 왜?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 이 역사 속에서 조국을 지키고 살아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세월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길죠. 앞으로 사는 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경험대로 하면은 인생 88년이 길다면 길지만 언제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가 그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이 돼서 여러분이 고산윤선도가 읊은 시 한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치고 풀은 의하여 푸르는 듯 늘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선 바위뿐인가 하노라. 윤선도의 탄식만이 아니라 인생 모두가 그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도 추나 추도 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그리고 겨울도 있다. 그걸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봄은 언제인가?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한 20년 봄철이죠. 아직도 여기 20살 난 젊은이도 있을 겁니다. 이 봄철이 끝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대, 30대는 여름철입니다. 근데 봄철의 특색이 뭔가 하냐? 아주 희망찬 계절이에요. 얼었던 대지를 헤치고 꽃이 피어나는 계절. 다 죽었던 것 같은 나뭇가지에 새싹이 움트는 계절.
좋은 계절이 봄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그 계절에는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갓난 애기는요, 눈을 못 떠요, 처음에. 그러다 여기 며칠 있으면 눈을 뜨고 혼자서 옹알옹알하고 뒤기 시작하고 뭐 엎드려서 또 기어가기 시작하고 그러고 일어나고 그러면 뭐 엄마가 동네 사람 다 부릅니다. 우리 애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굉장한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직립자세를 취하는 동물이,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많이 보지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거 아니라 유일하게 직립자세, standing posture, 이걸 그 고지를 점령한 건 호모 사피엔스 하나뿐입니다. 다른 동물들이요, 뭐 걸어가는 것도 같고 말이야. 뭐 원수는 자전거도 타고 그래요. 개도 뭐 두 발로 서서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나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 춤추는 개를 한번 때려보세요. 또 장난치는 원수를 한번 때려보세요. 매를 맞고 두 발로 도망가는 개도 없고요. 원수도 없습니다. 다 네 발로 갑니다. 뛰어가요. 빨리 가려면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요, 100m 경주를 할 때 다 스타팅 라인에 네 발로 엎드 있습니다. 보시죠, 네 발로. 그러다가 총소리가 딱 나면은, 그러면 다 일어나서 두 발로 뜁니다. 네 발로 해가지고는요, 그 발 둘보다도 넷이 더 좋지 천만에. 두 발로 다 달립니다. 그러니까 100m를 뭐 10초 이내에 달린다든가. 그런 것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유일한 동물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립자세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걸 새겨 들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봄철에는요, 매일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10년 지나면 10살 돼서요, 이게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3, 4학년 됐을 거예요, 아마. 여기 10년 전에는 눈도 못 뜨던 게 말이에요. 아침에 모자 벗고 엄마에게 엄마 나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1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10년 사이의 변화예요. 그러나 또 10년 있으면요, 20살 돼요. 성년이에요. 성년이 되면요, 그건 아주 뭐, 어떤 애는 한 20살도 못 돼서 뭐 깊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벌써 20살 되기 전에 사람은 벌써 인격이라는 걸 바탕으로 달라집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크게 나타납니다. 뭐 그보다 전에도 뭐 신동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이제 그 계절에 천재가 나옵니다. 나는 요새는 대구 갈 일이 별로 없지만 대구에 강연을 가면은 달성공원을 들려보습니다. 그 달성공원에는 달성군 출신의 어떤 제1동포가 자기 고향에 기증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동물을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참 거기서 들어가면요, 시인 상화, 이상화의 시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 이상화 시인이 18배인가 19배, 그의 인생의 봄철에 적은 시가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오래전에 서울 남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관장이
이 벚꽃 피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때가 봄철에. 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그 도서관에 모이는 공부하러 오는 젊은 사람들이 다 대학 입시에 낙방한 사람들이에요. 낙방해서. 그러면 일단 이 교육 제도가 잘못돼 가지고 굉장히 비관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 낙방한 사람들이 일찌감치 도서관에 온대요. 왜 그런가 하니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면 줄을 서야 되니까. 그러고는 올 때 점심 그릇을 2개를 싸가지고 온대요, 대개. 그 점심 먹으러 나갔다 들어오면 또 딴 놈이 와서 앉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도 점심을 앉아서 거기서 먹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 도서관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만한 얘기를 좀 와서 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다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난 옛날 세월에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고생들 많이 했어요. 일제시대에. 여러분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잖아요. 거의. 그리고 요새 특별히 2030 세대가요. 대단한 세대입니다. 편견 없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영양도 좋고 잘생겼어요. 다 옛날에는요. 되게 좀 생긴 게 모자란 듯 했어요. 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간혹 잘생긴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애를 낳았다 하면 잘생긴 거예요. 대개가. 그래서 잘생긴 애들이 쭉 강당에 뭐 큰 강당은 아니지만 다 모였어요.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 중에는 천재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입시에 너는 무슨 대학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부모가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자기 재능대로 하고 지난해가 아니라 지난 봄에 서울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70%가 서울의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다. 그 30%가 뭐 전국에 널려 있고, 뭐 강북에도 있고. 그 왜 그럴까? 그러면 거기에 생활이 윤택한 사람들이 아들이고 딸이고 재능을 자꾸 빚은 거예요. 그저 뭐 과외도 뭐 엄청나게 시키고 이래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아주 부자연스러운 거고요. 민족의 앞날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고등학교들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 담임선생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요 서울대학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집안이 다 무슨 대학에 다녀서 거기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라도 서울대학을 들어가야지. 그러면 어떤 짓까지 하는가 하니 이 애의 적성에 맞지 않는 과라도 무슨 과라도 내가 들어가서 아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에 몇 명이 들어갔다.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유치하고 말이야 잘못된 교육관이 어디 있어요. 애들 장래를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잘생긴 애들 걔들은요 남산에 꽃 핀 걸 못 본대요. 왜? 어떡어떡 할 때 집을 나와서 그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땅바닥만 보면서 오는 거예요. 또 집에 갈 때도 늦게 가야 돼요. 지금 벚꽃이 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고 그냥 수걱수걱 자꾸 부모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말이야.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돈을 아낌없이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와가지고 기가 푹 죽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달성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 상화, 이상화의 시비에 적힌 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상화로 이름으로 남은 유명한 시는 일제시대에 쓴 거니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포문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포문오는가, 얼마나 가슴을 치는 통분한 느낌입니까? 일본 놈이 이 땅을 다 빼앗고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땅에 왜 봄이 오냐? 아, 처절한 부르짖음이죠. 그 각은 나이가 많아서 쓴 거고 18 아니면 19에 썼다는 그 시는요, 여러분 저도 읽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과서로 나오고 그러니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얻는 꿈, 사람이 안고 꿈꾸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던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천재 아닙니까? 천재. 그런 사람을 말이야. 아니, 천재가 시를 쓰는 거면 시를 쓰게 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게 하고. 아이,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 전 세계 수제들을 모아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난 수제들을 모아서 밥만 먹이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참 내버려 둔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빌 게이츠의 사업을 지탱하는 겁니다. 천재가 있어야 되니까. 그 토마스 에디슨 말에 천재는 뭐냐? 그건 그의 말이에요. 토마스 에디슨 자신이 천재니까 Genius is 1% inspiration, 1% inspiration, 영감과 and 99% perspiration, perspiration 땀 흘리는 거예요. 1%의 천재와 99%의 노력, 그걸로 되는 것이다. 그거는요, 천재가 괜히 하는 소리죠. 머리도 반대예요. 사람이 되는 게요, 타고난 게 대부분이에요. 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발휘하지 못하는 것뿐 아닙니까? 옛날에 일본에 설주, 세슈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어린아이 쪽에 절에 보냈어요. 절에. 지금도 왜 아주 집은 가난하고 그래서요, 애를 천주교 무슨 성당에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밥이나 먹어라.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똑똑하니까 신학교에 보내고, 똑똑하니까 서품도 받아서 신부가 되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는 개신교인인데 그 사람은요, 가톨릭 교회에서 몬시니어, 높은 자리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세요. 무슨 주교나 추기경은 못 됐지만 이게 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타고난 게 뭐가 있냐? 노력해서 됐지. 천만에. 노력을 해서 됩니까? 그러나 1%의 노력이 없으면 99%의 천재를 발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술의, 미술의, 음악의 천재들이 말이야.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나아지잖아요. 어디서 무슨 집에 태어나서도 재능이 있다 그러면 자꾸 모빌리티 업워드, 자꾸 위로 올라가는 사회가 됐잖아요. 시골에도 재능 있는 애가 있으면 다 나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못 그랬어요. 그저 아무리 무슨 재능이 있어도 그저 시골에서 소공동이나 두들기면서 그저 농사나 짓고 이러다 만 천재가 한둘이겠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봄이 되면 시골에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겨울에 다 떼고. 그러니까 총각이 나무하러 가요. 집에서 나무에 와. 그러니까 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단 잔뜩 해서요. 그 사람이 그것만 메고 옵니까? 거기다 진달래꽃이 필 때면 진달래꽃 한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단에 쿡 꽂아서 그 누가 봐주기나 해요? 이 사람의 못이지. 이 나무꾼의 못이라.
근데 보통 사람 그런 거 못하고 땀이나 낑낑 흘리면서 내려오지만 이 친구는 무슨 다른 탤런트가 있는 거란 말이야. 진달래 꽃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단에 쿡 꽂고 또 거저 내려옵니까? 비들 피리 그걸 꺾어서 피리를 불면서 내려오는 것이 한국인이에요. 그 무슨 재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재능을 발휘하게 해야 되지. 아니 무슨 강제로 그저 뭐 너는 무슨 대학을 가야 해. 하나님이요. 다 각자에게 무슨 탤런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탤런트가 한 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은 2달란트, 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탤런트를 발휘하라고 인생이 이 세상에 오는 거지요. 뭐 출세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다 행복하게 살라는 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발견을 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이자 말씀드린 세슈 설주라는 일본의 유명한 화가는 절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녀석이 절 일은 심부름은 잘 안 하고 자꾸 그림만 그린단 말이에요. 뭐라도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주지가 괘씸하게 생각해서 요 설주라는 어린 사람을 그 본당에 기둥에다 묶어놨어요. 그럼 좀 벌 좀 써야지. 심부름은 안 하고 자꾸만 그 그림만 그리니까. 그러고 이제 내버려 두니까 주진 갔죠 이제. 그러니까 그 컴컴한데 애가 얼마나 겁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똑똑 흘리는 거예요. 그래 주지가 그림이 잘 있나 하고 이제 얼마 있다 와 보니까요. 요 설주라는 화가 조그만 애 앞에 쥐가 한 마리 있더래. 그래서 화닥닥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랬더니 요 세슈라는 설주라는 이 장차 위대한 화가가 눈물을 똑똑 떨어뜨려서 그 발가락으로 말이야 눈물을 찍어서 쥐를 그렸대. 쥐. 근데 그걸 산쥐인 줄 알고 주지가 아주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일생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지가 이놈은 그림 그려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놔줘서 아마 그림을 그리게 도와줬는지 일본의 아주 화가 중에 제1인자가 됐었습니다. 세슈라는 사람이. 그런 걸 볼 때 말이요.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이 뭔가 부모가 말이야. 아이들 뭐 1등 해라. 1등 해라. 아니 걔가 뭐 1등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나? 에? 일방적으로 놔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답답한 사람이에요. 무슨 애 보고 너 뭐 나가겠냐? 이게 묻지도 않고 말이야. 제 마음대로 놔놓고 말이야. 자꾸만 뭐 이거 해 저거 해. 그 어려운 것만 자꾸 하려니까 인생이 그게 어려운 겁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 됐다.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 하늘 아래 뭐 잘 되는 게 뭐 있어요? 인생을 그래도 보람있게 여러분이 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 같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걸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으면 그게 멋있는 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애는요, 엄마가 자꾸 1등해 1등해 그러면요, 그 엄마를 노려봅니다.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니까 뭐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줄 아세요? 애 보고 1등 하려는 엄마는요, 내가 다 알아요. 학교 다닐 때 겨우 낙제나 면한 주제에 말이야. 애들은 1등 하려는 거예요. 이런 부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냥 똑똑한 애는요, 엄마를 노려보면서 엄마, 내가 언제 놔달라고 그랬어? 그 엄마가 모자라는 엄마는 여고사 내가 너를 낳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고 계속 쥐어박아요. 그건 모자라는 엄마고. 똑똑한 엄마는 애가 그렇게 말하니까 들으니까 사실이거든.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그 놔달라고 한마디 하지도 않는 걸 놔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사실 제대로 생긴 엄마는요, 똑똑한 애가 태들면 그 어린 것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 이래야 이게 정답이야. 아이 보고 나눈 게 죄송하잖아요. 그런 관계만 제대로 돼도요, 이 중에 대단한 인물들이 있는 거죠. 엄마가 말이요, 다 자기 자신의 허영, 자기 자신의 명예 되먹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을 고생시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면도 있죠. 엄마의 사랑, 가족이라는 울타리, 아버지의 교훈, 다 좋은 게 있지만은 정말 볼 걸 봐야 돼요. 천재가 있는 애를 천재로 키워야지요. 재능이 있는 애를 재능을 키워줘야지. 에? 그러니까 뭐 부전자전이니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DNA가 달라요. 공부 그렇게 성적이 뭐 중간밖에 안 된다고 통탄할 거 없잖아요. 에? 인생이요 100m 경주 아닙니다. 인생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얼마쯤 달려야 됩니까? 이 지금도요, 아주 100m 세계적인 선수는 10초 이내에 뛰잖아요. 100m를. 그러나 마라톤은 아직도 2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고 2시간 이내에 뛴 사람은 아직도 없습니다. 42km, 195m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뜁니까? 인생이 마라톤이라도. 근데 자꾸만 단거리 경주인 줄 착각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키운 애들이 저력이 있어요. 예전에요, 연세대학이 그 백낙준 박사, 최현배 박사가 계실 때에 상관기술회를 해서 학생 모집을 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다 시골 학교고 뭐 서울 학교고 간에 상관기술을 계산해 내가지고요, 시골 무슨 고등학교에서도 1등 한 애는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1학년에 무슨 다 뭐 시험을 봐보면요, 이제 경기고등학교나 옛날에 얘기해,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에 뭐 30등 해나보다도 성적이 나빠요. 처음에는. 그러나 1년 지나 2년, 3년째 이렇게 되면 걔들이 다 앞섭니다. 그걸 우리는 잘 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그렇게 됐으면요, 대학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됐는가 하면요, 그 시골 고등학교 교사 중에 말이야, 그 옛날 세월에는 그 봄과 가을에 입는 코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을에 입고 아주 외투는 아니고 코트를 입었어요. 요새 안 입어요, 그런 거. 차 타고 다니니까 더 안 입겠지만. 근데 어느 고등학교 교사, 뭐 3학년, 고3 담임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아주 좋은 탑 코트를 입고 와서 이게 싱겁게 친구들한테 자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코트가 어떻게 생겼겠나? 연희대학이 상관기술에서 학생을 모집하니까 그건 담임선생이 성적 써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신뢰사회라는 건 그게 돼야 되잖아요. 뭐 돈을 받고 뭐 코트 하나 해주고 성적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너절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고 어디에는 걔가 그렇게 1등할 성적이 아닌데 그 담임 교사가 1등을 되게 해줬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계속 한국의 대학 입시는 지옥입니다. 지옥. 벌써 그 이쯤 되면요, 그 엄마가 잠을 제대로 잡니까? 애 뭐 밤에 먹을 것도 해줘야 되고, 애 졸면 깨워야 되고, 먹을 거 해주고, 그러면 제가 좀 졸다가, 그리 똑똑한 여자도요, 시집 가서 아들이나 딸이 고2, 고3 되면요, 참 어딘가 멍청하게 돼요. 똑똑하던 여자가. 왜 그러냐? 그 아이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말이야. 먹을 거 해주느라고 그러고. 그 어떤 어머니가 그래요.
골목을 돌아가다 우리 아들이 이번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한데 그것도 진심이겠죠. 그러나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 교육개혁, 노동개혁도 어렵지만 교육개혁 해야 됩니다. 천재들이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재능을 가진 사람, 몰라요 무슨 재능을 가졌는지. 이 사회가 말이야 그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봄철이 인생의 아름다운 계절인데 봄이 봄입니까? 봄철이 봄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봄철, 여름철은 세월이 더디갑니다.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세월의 템포가 한결같지 않아요. 봄, 이건 천천히 가서 음악의 용어로 하자면 아다지오 같은 세월입니다. 아다지오 같은 세월. 근데 학생이 들어 앉았다가 제멋대로 나가고 하는 거는 그건 그게 잘못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내가 뭐 강제로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은데 앉았다가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한 사람씩 이렇게 아주 앉아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일어나서 나가. 그건 내 꼴이 뭡니까? 그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마 나 혼자인데 뭐 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뭐 첼로 하다가 바이올린 하다가 그냥 들고 나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하면 지휘자가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강의를 하는 사람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 배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얘기해도 또 일어나서 가노라고 말이야. 근데 왜 들어와 앉았다가 저렇게 가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걸 듣고 가야지 말이야. 저렇게 앉았다 그냥 가면 무슨 약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여러분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면 지금 강의를 하는 분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생각을 해 줘야지. 내가 가는데 뭐 내 자유지. 그럼 뭐 들어오기는 왜 들어와요?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경솔한 겁니다. 생각이 깊지 못한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어 나가야 할 사람도 있죠. 일테면 뭐 설사가 난다든가. 그럼 나가야죠.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왜 나가요? 이 강의가요. 내가 나이도 많지만 언제 또 삼육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다음에 큰 인물은 못 돼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 상대방을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 가운데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국가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중에요. 어떤 인물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장차 뭘 할지. 그 사람의 정신 하나만 바로 배기면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배제학당 졸업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걸 왜 갔느냐 그러면 가서 내가 첫마디가 이런 일이 이랬으면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이 배제학당 배제학교 졸업생은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지만 이 배제학당이 제1회 졸업생 가운데 이승만 박사를 낳았으니 말이야. 그건 뭐 그 뒤에 졸업한 사람은 하는 일이 없다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누구 덕에 있어요? 그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당시에 75%가 좌우합작합시다 그럴 때도 좌우합작하다간 독립 못합니다.
그 정치적 식견이 있어서 벌써 그이가 젊어서 저 하버드에서 저 석사 학위 받고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 받고 그 우드로 윌슨 밑에서 교육을 받은 한 시대의 수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이가 좌우합작합시다. 여운형 씨가 그러니까 좌우합작하면 독립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거절했어요. 예? 그런데 김규식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식견이 이승만이라는 사람하고 달라. 그이들은 이거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보단 남북 협상합시다. 그런데 그 공산당하고 협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948년에 선 거죠. 아니 건국준비위원회를 일본 총독부에서 위임받은 여운형 같은 당대의 인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좌우합작합시다. 그거에 시간 보내다가요.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러시아 역사 아시죠? 1917년에 소위 그 10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무산자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레닌이라는 사람을 독일이 말이에요. 아주 기차에 넣어서 바깥과 교통할 수 있는 문을 다 잠가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러시아로 집어넣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던 사람을.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라고 정말 들어가서 혁명에 성공했어요. 1917년에 노농 정권이 섰지 않습니까?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정권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섰는데 레닌은 처음 한 4, 5년은 자리를 잡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겨우 자리가 잡히고 몇 년 뒤에 1924년에 레닌이 죽었어요.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그 이승만이라는 이가 유창한 영어로 논문을 1923년에 발표했어요. 공산당은 유지할 수 없다. 왜? 저건 잔인무도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야, 그런 논문을 벌써 발표했어요. 그때. 그런 이승만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서지 못하고 그 뒤에 무슨 대통령이 훌륭하다 암만 떠들어봤자 그가 잘못한 게 이런 거다. 그런 거 하나 뒤져내면서 한 시대의 인물을 매장하려고 하는 건 잘못 아닙니까? 잘못했죠. 누구는 3.15 부정선거에 분개 안 했습니까? 누구는 4.19에 다 나서서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 업적을 가지고 좀 분간해서 뭘 해야지 말이야. 덮어놓고. 그러니까 배제학당 졸업생들에게 내가 한 말은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당신네들은 큰일을 못해도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배제학당은 명예가 있고 필요 있는 학교가 아니냐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삼육대학에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통일로 향해서 가고 뭔가 조국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반드시 정치 분야만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라도 조국을 빛내는 인물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 학교의 교육이 그런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거지. 다른 무슨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다른 무슨 너저런 대학들처럼 무슨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대학입니까? 정신이 살아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훌륭한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내자.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내자. 그 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됩니다. 자, 인생의 계절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한 거는 사실상 봄철은 빨리 가는데 영어에 왜 저 음악 용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다지오. 느리게 가요. 지금 생각하면 좀 긴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봄 가고요. 가을철이 시작이 되잖아요. 20대, 30대는 여름이니까. 가을이 시작이 돼서 40대.
야, 40대 올랐으면 세월의 템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내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 하세요. 이제부터 세월이 아다지오가 아니라 알레그로로 갑니다. 알레그로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마흔 그러면요. 정신 차리세요. 마흔 그러면 마흔 하나, 마흔둘 목욕탕에서 노인들이 하나, 둘, 세는 그런 속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마흔, 만 하나, 만둘, 만세면 이렇게 가요. 50이 잠깐이에요. 50이 잠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런데 50의 언덕에 서면요, 가을바람이 불어와요. 지금 가을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인생의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50. 그러면 50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러면요. 50과 60 사이는요, 순서대로 50, 51, 52, 54 이런 세월이 없어요. 50에서 그냥 55로 가요. 55. 그 이듬해 56, 7, 8이 없고 50, 55, 60 회갑됐어요. 벌써. 겨울철에 접어들었어요. 야, 그걸 알면 좋은데 오늘 여기 오는데도 나이가 많아서 층계를 지금 내려온 것밖에 한 게 없어요. 나는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야, 이거 올라가기 힘들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나도 그랬죠. 나도 나 사는 집의 뒷산에 안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저 꽁충꽁충 뛰어서 안산 꼭대기까지 가고 그랬죠. 건강이 좋았습니다. 내가 이런 꼴로 오래 산 것 같아. 천만에 옛날에는요. 머리도 까맣고 괜찮았어요. 내가 앉아서 강의하기 시작한 거에 얼마 안 돼요. 서서 강의했는데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또 초청한 측에서도 앉아서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강의를 해요.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왜 앉아서 합니까? 강의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까만 머리가요, 숱도 많고, 이게 하나씩 둘씩 휘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내 머리 위에는 흰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려말의 선비 우탁이 이렇게 읊는 걸 기억하시죠?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어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채문 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런 인생을 삽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60 회갑이에요. 60대 70대가 인생의 겨울철 아닙니까? 이제 눈 와요. 조금 있으면 눈 와요. 그러니 젊어서는 보기 좋던 사람도요, 가을 지나 겨울 되면 볼품 없어요. 우리가 살던 시대에 제일 미인이라고 하던 사람은 최은이라는 영화 배우였어요. 그분을 뭐 신상옥 씨도 잘 알고 그래서 아는데 요새는 어째 나다니지 못해요. 한 시대의 미인이 말이야. 볼품 없이 됐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말이야. 세월이 가는 걸 어떡합니까? 돌이 없어요. 미인도 장사도 없어요. 세월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60되니까요. 60하고 70 사이에는 65도 없어요. 60에서 70으로 직행했어요. 70이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왜 한문 글자예요. 일순간, 눈 깜빡할 사이를 일순간 그럽니다. 근데 그저 이 70 넘으니까요. 그 눈 한 번 깜빡하면 1년씩 가네. 그러면 깜빡 했더니 88이 됐어요. 올해.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노인이 주는 이 얘기,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좀 가슴 속에 명심해 두기를 바라죠. 왜? 역사라는 건요, 인생에 관한 겁니다. 역사가 무슨 어제 있었던 일, 그게 뭐 중요한 거?
물론 어제를 공부하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은, 과거는 알아서 뭐예요? 책 보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대화해야 제대로 역사를 아는 거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 역사와 인생이라는 주제는 역사에 치우치기보다는 인생을 알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의 E.H. 카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가 BBC 방송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기가 한 강의를 전부 요약해서 역사란 무엇인가, 영어로 What is history?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썼는데 그 골자가 뭔가 하니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그 역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천만에 과거를 얘기하지만 현재와의 관련이 있어야 돼요. 모든 과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현재와의 대화. 그래서 예치카의 말대로 하면 The everlasting puzzle of human existence, 그런 말을 한 역사가에 대해서 History is a continuing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공부하는 것은 오늘에 비추어서, 그 이런 일이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뭐 몇 살인지 모르지만 다 과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없이 오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거가 소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가, 시간이라는 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렇게 갈라놓지만은 따지고 보면 하나 아닙니까? 그건 지금 어제가 이러했다면 오늘이 이렇구나, 오늘이 이렇다면 내일은 이럴 거 아니냐,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역사는 여러분에게 wisdom,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를, 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인간 생존의 영원한 수수께끼, 그건 칼 베카라는 이가 미국 역사학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한 강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이는 그의 말대로 하면, 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everlasting, 영원히 가는 퍼즐, 수수께끼, 그걸 풀어보려고. 여러분의 생존 자체에 수수께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존이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여러분은 왔다가 가야 돼요. 가는 과정에 태어났으면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이 강의는 4시에 끝내야 되겠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자꾸 웅성웅성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거는 뭐 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4시쯤 끝내고, 여러분과 무슨 할 얘기가 있으면 따로 할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인간 생존이라는 게 수수께끼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시간이라는 걸 아십니까? 시간 어제 오늘 내일, 그 우리가 나누었죠, 시간. 그러면 시간이 언제 시작됐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이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고, 다만 태양계가 형성될 때 꽝 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런 걸 지금 짐작하고 그게 언제쯤 되느냐,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이 아시기를 한 50억 년 전에 꽝 하는 소리가 나고 태양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 50억 년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요. 그럼 50억 년, 지금부터 50억 년 지난 뒤에 시간은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철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시간을 놓고 영원, 그건요 모른다는 말입니다. 시간의 영원이 뭡니까? 토마스 칼라일은 역사가지만 그가 투데이,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를 한 수를 폈습니다. 그 시가 So here hath been dawning another blue day. 보라, 푸르른 새날이 밝아오노나 Think, wilt thou let it slip useless away? 그대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낼 것인가? Out of eternity, 영원에서부터 This new day is born. 이 새날은 탄생하여 Into eternity, 영원 속으로 At night will return. 밤이 되면 다시 돌아가리니. So here hath been dawning another blue day. 보라, 푸른 새날이 밝아오노나 Think, wilt thou let it slip useless away? 그대의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낼 것인가?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인간이 이해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다 하는 말이 영원이에요. 영원,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 성경을 읽은 사람 다 알잖아요. 묵시록에도 나오는 얘기, 알파요 오메가. 알파가 뭐예요? 알파가 시작이에요. 알파벳 히라보 알파벳의 첫 글자예요. 그럼 오메가는 뭐예요? 맨 마지막 글자예요. 처음이자 나중이십니다. 알파도 모르지만요, 오메가도 모릅니다. 오메가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시간을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영원, 그 여러분 영원하신, 압니까? 알고 하는 겁니까? 영원이 뭐예요? 모른다는 말이죠. 영원이 오메가를 어떻게 압니까? 히라 알파벳의 끝 글자인데 오메가를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메가라는 이름을 가진 좋은 시계가 있다는 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시간 잘 맞는다. 그렇지만 오메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뭔가는 시간을 몰라요. 그만큼 역사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깊게 합니다. 시간도 모르는 주제. 우린 이렇게 왔다가 뭐 70년, 80년, 또 어떤 사람 90년 뭐 이렇게 살고 가요. 제일 오래 살고 간 최근에 할머니가 미국 산 사람인데 116세.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요,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월만 가는 거지. 뭘 해요? 무슨 내가 아는 분들도 100세 사신 분이 몇 분 있어요. 근데 대개 그 어른들이 요양병원에서 100세를 맞이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그 누워 계세요. 또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뭐 청와대에서 지폐를 하나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세 넘은 사람. 내가 아느니까 100세 넘어서 그렇게 뭐 동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하사하는 지폐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손자보고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지폐인 못 쓰겠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지 말이요. 근데 산에 가서 가까운 거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주고요. 아이, 나 그래서 100세 살 마음도 없어요. 그런 건 받아서 뭐해? 사람의 성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0세까지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 대통령 사인도 해서 뭣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100세를 격려하지 말이야. 나무떼기 그거 하나 주고 말이야. 그거 뭐 주니까 받긴 하겠지만 말이야. 나는 뭐 그렇게 받을 자신도 없어요. 나는 100세까지 갈 자신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왜 열심히 사느냐 하면 옛날에 어떤 히랍 그리스의 철학자가 제자들이 선생님 나이가 많으니까 선생님 좀 영어로 슬로우 다운 하시죠. 너무 왜 그렇게 자꾸 급하게 서두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말하기를, 야,
마라톤 뛰는 놈이 말이야. 꼬린 그 저만큼 왔는데 야 천천히 가자. 그런 놈이 어디 있냐. 빨리 뛰어 들어가야지.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 둘 거예요. 공간에 대한 문제, 공간. 시간과 공간, time and space. 그게 제일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공간은 우리 지금 지구에 살죠. 대한민국에 살죠. 휴전선 있죠. 가면 북한입니다. 더 가면 만주 땅이고 중국이고 저쪽으로 또 동쪽으로 좀 더 가면 뭐 일본이 있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아는 세상이지. 비행기 타고 미국 갈 수 있다.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갈 수 있다. 그건 지구상의 일이지. 어떤 사람이 뭐 달나라에 갔다 왔다. 그거요 근처의 일이지요. 이 밀키웨이라고 은하수에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아냐? 그때 아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아마추어로 그걸 공부한다는 친구가 하는 말이 한 4천억 개는 될 겁니다. 밀키웨이의 은하수에 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4천억 개는 있다는 거예요. 4천억 개. 그걸 어떡합니까? 4천억 개가 있다. 에? 그런데 그 4천억 개가 있는데 이 우주라는 게 어떤 데예요? 말하자면 우주라는 건요. 이게 그런 은하수와 같은 별 4천억 개가 들어있는 은하수와 같은 것이 또 4천억 개가 있대요. 그런 데 사는 거예요. 이 근처에 뭐 어디 갔다 이제 화성에 갔다 온다. 뭘 해봐도 아직 멀었어요. 몰라요. 근데 다만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은 늙는 겁니다. 그 내가 교훈을 드린다고 하면 늙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첫째 교훈이에요. 역사를 공부하고 한평생 역사를 공부해서요. 뭐 인간에게 일어난 일들 마치 이력서라는 걸 다 모아야 세계사가 될 거 아닙니까? 각자가 쓰는 이력서를 다 모아야. 그러게 어떤 이는 Every man his own historian. 각자가 다 나름대로 역사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역사가예요. 이력서 한 장 가져오세요. 그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뭘만 써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려서 씁니다. 거기에. 그게 이력서입니다. 그게 이력서예요. 인류의 이력서를 몬 거에 세계사예요, 사실은. 그래,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빼고 하고요. 인물도요, 이제 자꾸 역사가는 인물을 뺍니다. 그러면 거기 자기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다 모으면요. 역사책이 두꺼워서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가. 오늘 유명한 사람이요. 역사에 남겠어요? 그 사람이 몇 되겠어요? 그건 정말 수가 몇 안 됩니다. 역사에 남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유명하다. 내일도 유명하냐? 어떤 사람들이 말이에요. 좋은 말을 가끔 합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은 놈이 이게 어느 호랑이 가죽이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깔고 앉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또 아니 사람이 이름을 남겨요? 아니 그 많은 이름을 다 어떻게 남겨요? 그러니까 그저 역사가 흐르면서 다 사라질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비석을 잘 해놓고 가요. 뭐를 한 사람이고 좋은 얘기 잔뜩 써도 일단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기 비석에 내 얘기를 뭐라고 썼나 읽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끝난 거지. 뭐 누구가 그가 죽어서 아주 칭찬을 받는다. 칭찬받아도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칭찬받은 무슨 우린 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는 시대에 속해 있지만 뭐 지하에 계신 아버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무슨 기뻐할 게 뭐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런 관념부터 버려야 됩니다. 뭐 사람이 죽으면 땅에 그걸로 끝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시가 한 수 있어요. 그거는 유명한 테니슨이라는 영국 시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그런 시 한 수입니다. 그 시인의 마지막 시를 스원송, 백조의 노래라고 그래요. 스원송.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백조가 모습은 아름답지만 노래를 못한답니다. 그러다 이게 죽기 전에 꼭 한 번 노래를 하고 죽는데요. 그래서 시인의 마지막 작품이 그게 백조의 노래, 스원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테니슨이라는 시인은 개관시인, 포에트 로릿이라는 건 영국 왕실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 시인에게 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시인이 개관시인, 포에트 로릿 그런 거예요. 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시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우리 말로 우선 내가 번역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해는 지고 저녁별 반짝이는데 날 부르는 맑은 음성 들려오느나 나 바다 향해 머나먼 길 떠날 적에는 속세 신음소리 없기 바라네. 이 시의 제목은요, 크로싱 더 바, 사주를 넘어서 속세를 떠나서. 이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앞날이 이렇게 될 거를 내다보고 있어요. 해는 지고 저녁별 반짝이는데 날 부르는 맑은 음성 들려오느나 나 바다 향해 머나먼 길 떠날 적에는 속세에 신음소리 없기 바라네. 움직여도 고요해. 물결이 잔잔해. 움직여도 잔잔한 깊은 바다. 소리 거품 일기에는 너무나 깊어. 바다가 깊으니까요. 그 강물이 얕을 때 짤락짤락 뭐 거품도 나고 하죠. 너무 깊으면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테니스는 끝없는 기품에서 솟아난 물결, 다시금 본향 찾아 돌아갈 적에, 그 시인이 말이야, 자기의 삶을 내가 왔던 대로 돌아갈 적에, 그런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지만은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이 민족의 종교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는 테니슨이 끝없는 기품에서 솟아난 물결, 다시금 본향 찾아 돌아갈 적에 황혼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그 뒤에 밀려오는 어두움이요, 떠나가는 내 배에 닻을 올릴 때 이별의 슬픔일랑 없기 바라네. 그렇게 노래한 테니슨이 마지막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파도는 나를 멀리 싣고 갈지나 나 주님 배우리 직접 배우리 하늘나라 그 항구에 다다랐을 때, 그것이 테니슨의 유명한 시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요, 인생은 다 시간, 공간의 한계 속에 살잖아요. 이제 또 다 살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살다가 늙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요, 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그밖에 없어요. 그럴 때 두려운 생각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라. 그 이상 소중한 교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테니슨이 그 마지막 4절을 읊으면서 말이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파도는 나를 멀리 싣고 갈지나 나 주님 배우리 직접 배우리. 그는 파일롯이라고 그랬어요. 그 물길을 안내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경 말씀에는요, 지금은 거울 속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런 날이 있다.
그렇게 노래한 테니슨의 시를 여러분이 한번 음미해 보세요. Sunset and evening star and one clear call for me and may there be no morning of the bar when I put out to sea but such a tide as moving seems asleep too full for sound and form when that which drew from out the boundless deep turns again home twilight and evening bell and after that the dark and may there be no sadness of farewell embark when I embark for though from outer bourne of time and place the flood may bear me far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 when I have crossed the bar. 인생은 다 사주를 넘어서 자기가 왔던 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됩니다.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네요. 내 친구 하나가 대학 다닐 때 그 사람 철학과에 다녔는데 나보고 자기는 죽기 전에 산상수훈을 읽다가 죽겠대. 그 말이 내 일생에 늘 남아있어요. 산상수훈을 읽다가 죽고 싶다. 죽는 건 다 피치 못할 것이거든요.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있어요. 나이 제일 많은 할머니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세상 떠났는데 미국 사는데 116세래도 그 지금 2달인가 3달 뒤에 태어난 할머니가 그 자리에 올라서요. 기네스북에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할머니예요. 그게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120세는 산답니다. 아니 더 벌어놓고 오래 살아 뭐 할 거예요? 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왜 내 인생을 이만큼 살고 떠나갈 날이 멀지 않고 그런데 후배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더 길게 얘기하진 않으려고 그러는 게 그 학생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이걸로 지금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 왜 또 일어나서 가고 그래요.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 난 지금 뭐 마지막 얘기를 해주고 가려고 벼르고 와서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는 정신이 살아있는 학교 아니에요? 다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출세해라, 남을 속이고 무슨 짓을 해도 권력을 잡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걸 여러분의 학교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왜?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우리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라는 게 율법이에요. 정직하게 안 살고 거짓되게 살면은 너는 안 돼. 다시 말하면 넌 죽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짓말을 해서 출세하면 뭐해요? 거짓말을 해서 성공하면 뭐해요? 인생이 길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교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살 걸 가르칩니다. 또 그 힘을 줍니다. 기도는 왜 해요? 그 힘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가 하면 정치라는 건 거짓된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정치에 그러죠? 링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별명이 Honest Abe, 정직한 에이브러함. 정직한 게 그 성격의 특색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직한 사람이 말이에요.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고 하는데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니까요. 남부에서 주들이 떠나가요. 아이, 우리는 이 링컨이 대통령하는 그런 연방에 있지 않는다. 야, 얼마나 상심됩니까? 그이는 평화를 원하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내가 노예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미국 연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난 노예 제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미국이 산다면 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지 노예 제도 때문에 그걸 하나 철폐하는 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이가 말이에요.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예? 전쟁에 처음부터 이겼습니까? 형편없이 밀렸습니다. 위대한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장군들은 다 남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E. 리, 그건 남부에서 나와서 웨스트포인트의 수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 남군에 들어갔어요. 북군에는 뭐 나이 많은 스카트니 뭐 별 사람 없고요. 왜 구렌트라는 사람 기억하잖아요. 구렌트 장군을 링컨이 기용했습니다. 그 웨스트포인트 나왔지만요, 별로 뭐 그렇게 존경받지 못한 사람인데, 링컨이 뭘 봤는가 하니, 저자는 말이야 다부진 게 있어서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간다. 지금 뭐 대강 리치몬드만 점령하면은 남북전쟁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링컨과 구렌트 장군은 그걸로 전쟁이 안 끝납니다. 남부군이 어딜 가든지 간에 그걸 선멸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다 해치워야 남북전쟁이 끝납니다. 거기에서 뜻이 맞아서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링컨이. 그러니까 뭐 게티스버그에 연설하면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을 누가 기억하겠는가? 그러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피를 흘린 이분들, 그 공동묘지 봉헌식에 가서 한 연설이니까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게, 거기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그런 정부는 말이야 government of, by, for. 그거는 지구상에서 멸망될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때 그 짧은 연설을 하면서 자기들이 여기서 하는 말을 누가 이 다음에 기억하겠는가 그랬지만요, 그가 한 말은 기억이 됐습니다. 짧은 연설이었지만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공동 군인들 전사자의 공동묘지를 봉헌하는 식에서 한 그 말은요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명한 말이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게 민주정치다. 그래서 손문 선생이 그걸 그대로 따서 삼민주의 그랬잖아요. 자기가 말해서 나는 링컨한테 배운 거다. 삼민주의.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왜 자랑하는가 하니, 정직했으니까. 정직이라는 게 무기입니다. 정직한 걸 당할 사람이 없어요. 성적이 말이야, 공부를 안 해서 0점을 받아도 뭐 공부 안 해서 이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래도 훌륭한 교수는 여다면 잘해, 이렇게 격려해요. 옆에 사람 거 보고 쓰고 뭐 적어가지고 와서 쓰고, 그게 성공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 훌륭하게 된 사람이 역사에 한 사람도 없어요. 거짓말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잘한다는 건 약점입니다, 사람의. 어떤 데서 거짓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거짓말 정말 잘하면 상 주는 말이에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놈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다가 두부를 먹다가 돌멩이가 이런 게 큰 게 있어서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막 거짓말이지. 두부는 뭐에 무슨 돌멩이가 있겠냐. 그래 나다 웃어줬어요. 또 어떤 놈은 오다가 보니까 그 거미줄에 바위가 하나 걸려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걸 봤습니다. 야 이놈아 이 거짓말. 다 웃었죠. 근데 상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딱 나오더니만 시미를 뚝 떼고, 저는 거짓말이라고는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등. 그러니까 거짓말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뭔가 하니,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한다. 칼 힐티가 그랬잖아요. 서서히면 정신병의 얼굴의 권위자인 칼 힐티가 잠안 오는 밤을 위하여. 그래서 어떤 교수가 예전에 그 책은
잠이 잘 오는 사람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잠 안 오는 밤을 위하여. 그 칼 힐티의 책이에요. 근데 그 힐티라는 사람이요,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니? 왜 나쁜 놈들이 잘 되냐 말이요. 이거 못 보겠다. 그러면 공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판의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믿는 게 미신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누가 말하길 죽기 5분 전을 위해서라도 신앙을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물론 6.25를 존중하는 공자님 제자가 있다는 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누구라도 조상이 그런 길을 가서 그 뒤를 이어갑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6.25를 할래도요, 정말 6.25 신자답게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그 퇴계 선생의 며느님이, 그러니까 퇴계 선생의 부인이죠. 그 부인이 모자란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분이, 퇴계 선생이 말이야, 부인이 모자라는가. 서로 친하고 사귀어보고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정해줘서 하는 건데, 두 번째 취한 그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부인이. 근데 모자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새벽에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이 사모님이 그냥 나와서 말이야, 제사상에 차려놓은 거에 좋은 건 자꾸 집어자신대. 그럴 법이 어디 있어요? 제사상에 나온 걸 제사도 지내기도 전에 집어자신대. 그러니까 문중이 말이야, 퇴계 선생한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좀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은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가 하면은, 그분이 자꾸 뭐라고 꾸짖으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만두세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이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모자라는 며느리지만 그 선친께서 끔찍이 사랑하셨는데, 그 자기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그걸 쥐어 박으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 야, 난 수준이 높은 분이라고 봐서요. 제사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사람 난 몇 번 별로 없는 것 같아. 절을 하고 잘 차리고, 절을 하고 고개를 들어도 음식은 그대로 있으니까 자꾸 하지 말이에요. 절을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싹 차시고 가셨다. 오셔서 다 싹 사시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 가운데 유교의 대표적인 학자지만 퇴계 선생 같은 분은 그 부인이 모자라서 제사상 물건을 자꾸 음식을 먹는데 그냥 두시라고.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게 정말 제사하는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 분은 존경해요. 불교에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에도 일본에 신라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 밑에서 공부하던 제자가 하러 와서 아주 얼굴이 사상이 됐어요. 저는 선생님 밑에서 10년을 도를 닦았는데 안 되겠어요. 계속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선생님 곁을 떠나서 속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이라는 스님이 그 제자의 손목을 잡고 하는 말이, 야, 내 마음만 흔들리냐? 내 마음도 흔들린다. 이 제자가 그때 깨달았대. 그런 거로구나. 흔들리는 걸 붙잡고 이 길을 가는 거로구나. 그랬지. 만인의 스승이, 야, 너 그래가지고 안 돼. 그렇게 10년씩 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넌 가서 두부 장사나 해라. 이랬으면 이 사람 낙심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도 그래. 너만 그러냐? 나도 그래. 스승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원효 같은 사람은 파괴를 하고 여석 공주하고의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아들 솔청을 낳고 그리고 뛰어난 스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진실하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진실이로구나, 정직이로구나.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못해. 그건 벌써 협작꾼의 기질을 타고난 거예요. 난 그건 못해. 정직한 게 제일 큰 무기입니다. 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된다는 건 뭐냐니, 학생들에게 야,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게 좋지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용서 안 하신다. 그게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난 부모가요, 아이들이 1등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내가 용서 못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많아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플러스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게 뭔가 하니 거짓말을 안 하는 그 사람이 이웃에게 유교의 말을 하면 인을, 불교의 말대로 하면 자비를, 기독교의 말대로 하자면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인생은요, 그 두 가지면 해결된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말이에요. 인생 어느 때나 저 사람 거짓말은 안 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 사람은 생기긴 저렇게 생겨서도 남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야.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의 힘들 걸 생각하고 그저 저만 좋으면 된다. 사람을 치고도 도망간다. 그건 나쁜 놈이다. 다 알죠? 크게나 적게나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 많아서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 아닙니까? 아니래. 정말 여러분이 신앙 있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 늙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노력할 거 없어요. 뭐 어떻게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가? 한심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결심하세요. 난 이대로 뭐 늙어도 좋다. 이래야지 말이야. 이거 젊게 보이려고. 젊어진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젊어진 사람은 없어요. 저 젊게 보이려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듯 하지만 성공 못해요. 그리고 옛날에 문병기 박사가 유명한 서울장안의 제일 가는 청형오역과 의사였습니다. 키가 자그마한데 아주 솜씨가 좋아요. 그뿐 아니라 또 농담을 잘하셔가지고 한 번은 나보고 김 교수, 어떤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100세 넘어 돌아갔었어요. 김 교수, 저 어떤 여자가 얼굴은 반반한데 목에 구멍이 났으니 왜 났겠어? 그래 어떻게 압니까? 난 몰라요. 그러니까 이 노인 의사께서 말이야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여자가 주름 잡히는 게 싫어서 가죽을 당기는 수술을 여러 번 했대 하다 마침내 배꼽이 여기가 올라왔다.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네? 나는 여러분이 다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지금 통일이 된다 안 된다 하지만요 통일됩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됩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해방을 경험했는데 해방될 때 이제 해방이 될 거다. 뭐 해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나 했어요? 갑자기 말이에요 도둑이 오듯이 1945년 8월 15일 중대 방송이 있다. 그래서 다 라디오가 많지도 않던 때예요. 가게에도 가고 뭐 이랬어요. 나는 그때 벌써 평안남도 평원군의 영유라는 곳에 초등학교 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을 맞이하는데 근데 그 4학년 담임이 됐는데 3학년인가 4학년 담임이 됐는데 내가 담임한 반에요. 나하고 동갑내기가 있더라고. 시골 아이가. 시골이니까 그런 세상도 봤습니다. 무슨 해방이 돼. 뭐 해방되면 이렇게 되고 그야 뭐 애국지사들이 밖에 있으면서 그런 계획을 세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해방이 된다는 희망도 없어요. 야 이놈들은 언제나 망하냐 그런 생각은 했지만은 그 12시 일본 천황에 떡 나와서 하는 말이 일본은 연합군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합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히로히토 천황이 한마디 하고 일본 망했습니다. 그걸 누가 내다봤어요? 그때는 이게 나는 해방될 줄 알았지. 뭐 알아요. 되고 나서 하는 소리지. 그 전에 몰랐어요. 다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1년쯤 있으면 일본 군대에 끌려가요. 젊은 사람들 모아서 남양군도에 갔다 어디 갔다 죽었겠죠. 그건 우리가 그때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조국이 해방이 되냐? 통일도 그렇게 올 거라고 봅니다. 계획을 세서 김정은이 저렇게 구는데 그게 다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사람인 것 같지만 크게 움직이는 이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역사는 굴러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면서 반드시 이 민족은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중국이 일어납니까?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미국과 맞먹는 나라가 됩니까? 그러면 싸웁니까? 그 싸움을 누가 말립니까? 그건 한국이 말리는 거 아니에요. 이 한반도가 민주주의를 높은 수준으로 하면서 그 두 나라가 전쟁으로 그렇게 치닫지 말고 평화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DMZ 비무장지대에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 그건 지금 실현 단계에 있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 장차 UN이 말이에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UN 본부가. 그 지금 대서양 시대가 다 끝나고 태평양의 새 시대가 오는데 계속 뉴욕에 있을 것 같아요. 옮겨옵니다. 그러면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나라들은요, 태평양에 있어요.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러나 UN 본부가 어디로 옮겨올 것 같아요? 대개 짐작이요. 일본 안 갑니다. 일본을 왜 가요? 아니 반기문이 총장이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대세를 보세요. 일본에 뭘 줄 게 있다고 일본에 갑니까? 중국에 못 가요. 중국에로 왜 갑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의 세력이 강대한데 못 가요. 갈 수 있는 곳은요,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이 한반도가 장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벌써 우수한 머리를 가진 한국의 설계자, 젊은 설계자들이요, UN 빌딩도 DMZ에 다 설계했더라고요. 부속 건물도 다 해놓고. 야, 이렇게 앞서 나가는 한국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조국의 내일에 희망이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 여러 가지 좀 여러분이 불편한 얘기도 했지만 그 교육으로 한 거지. 나가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무슨 모임의 강사가 돼서 한번 서서 앉아서 강의를 할 때 그 학생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나간다 그럴 때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보통 사람은 귀찮아서 얘기도 안 해. 나가서는 나가고 뭐 상관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건 자기 이외의 사람,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라.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 뭡니까? 나는 내가 한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내 개인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강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나가실 때는 저희들이 이 계단이 아니고 옆문으로 해서 계단을 이렇게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학생들이 아마 설사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강의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을 저희들이 몇 사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저 학생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학과 14학번 박다율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이 시간을 통해 인생에 담긴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각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잘한 일은 무엇이고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저희 대학생들에게 꼭 충원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제일 감동적인 순간은 조국이 해방되는 1945년 8월 15일이었고, 그날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요. 벌써 16일이 되니까요. 그 이튿날이 되니까. 내가 살던 영유라는 시골인데 거기서 태극기가 나오고 말이에요. 그 산 등성이에 그 일본 사람들의 신사 사단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청년들이 뛰어 올라가서 그것도 때려 부수더라고요. 그것이 강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도 없지만 내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조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유신 체제, 유신 헌법이 탄생할 때 반대했습니다. 그때 긴급조치라 그러고 나오기를 유신 체제, 유신 헌법을 반대하는 자는 용납 안 한다. 반대할 자유는 없다. 찬성할 자유만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이던 내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15년 징역은 살면 살지 말이야. 내가 그렇게 군사정권에 굴복하겠느냐. 그래서요, 내가 재판받았습니다. 붙잡아가서 재판받아가지고, 그 전에 저 중앙정보부 남산에 끌려간 건 수도 없이 끌려가고, 그러다가 재판받고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이 말이야. 아니, 박정희 대통령은 군대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는데 내가 뭐가 있어요? 학생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고. 그러나 싸울 수 있는 것은 정신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받고 15년 징역, 그걸 이제 구형을 받고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최후 진술을 하는데 나는 항소 안 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대학 교수가 그렇게 15년씩 징역을 살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15년 징역을 살라니 나는 항소 안 하고 눌러 살겠습니다. 왜? 나가도 말이야. 또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있을게. 그리고 항소 포기했어요. 지금 늙어서 꼬리 모양이지만 내가 젊었을 땐 팔팔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유신체제, 유신헌법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일주일인가 열흘 내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 서대문의 구치소에 있다가요, 의왕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15년을 살려 거기 갔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교수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 언도를 받으면 그럼 교수직 끝나요. 야,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굽히지 않은 것은요,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가 하면요, 왜 신앙 없는 사람도 많고 그게 대단한 거냐. 내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무슨 고생도 다 했지만 가난해서 고생도 하고 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만난 것이 나의 오늘이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 시골 맹산에 사셨어요. 맹산 아주 산골입니다. 산골에 사시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셔서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건 올 때 갈 데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날 낳았으니까.
뭐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참 우리 어머니가 원남면에 면장한테 시집 와가지고요. 괜찮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면장 일을 그만두시고 저 광산을 시작해서 집을 팔아 넣어도 안 돼요. 논을 팔아 넣어도 안 돼요. 밭을 팔아 넣어도 안 돼요. 남의 돈을 구워서 넣어도 안 돼. 안 되는 광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 손목 잡고 맹산에서 그 평양이라는 그때는 그만큼 번화한 도시로 나오셨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내 누님도 있고 형님도 한 분 있었고 그 형님은 2차 대전에 저 일본군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 데리고 평양 나와서 처음 10년에 이사를 14번 하셨대요. 집이 없으니까 이사 새방 얻어서 있다가 주인이 좀 이사 가줘야 되겠다. 그럼 또 나와야 돼요. 그때는 뭐 2년 계약 그런 게 없어요. 10년에 14번을 이사를 하셨대. 우리 어머니 안 하신 고생이 없습니다. 다만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나를 키운 거예요. 난 무서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삼복더위에 남의 집 싹바느질을 하십니다. 생활 방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더운데 쪽문 열어놓고 싹바느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가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런 찬송가를 들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다 또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우린 자랐습니다. 그 고생을 하시면서도 내 누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평양에요. 평양에 그 대동강변의 경치가 좋으니까 국일관, 명월관, 요정이 많습니다. 그 요정마다 뭐가 있는가 하니 기생양성소 그걸요 권본이라고 그랬어요. 일제때 권본. 그럼 예쁘장한 딸을 가지고 집안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딸을 권본에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춤추는 법, 장구 치는 법, 소리하는 법, 술 따르는 거 이거 가르쳐가지고 술꾼들의 엔터테이너가 기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또 동네 자기 딸을 기생 보낸 아주머니들 여럿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보고도 아, 그 딸을 그 왜 학교 보내냐? 그 권본에 보내면 사는 건 좀 나아질 텐데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지요. 기생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해방되고요. 그 기생 보낸 집도 다 월남에 왔습니다. 하나같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 딸을 여학교를 마치게 하고 서울 이화여전에 공부를 보내고 그랬으니까 그이가 뒤에 이화대학 총장도 하고 뭐 문교부 장관도 하고 됐지. 우리 어머니가 야 사는 거 곤란한데 권본에 가서 기생이라 되라. 그래서 뭐가 됐겠어요. 젓가락 가지고 사발이나 두들기면서 니나노 했어야 할 인생을 우리 어머니가 학교를 보내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그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어디 가도 증언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집안이 무슨 다른 종교를 가졌다 그걸 탓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이 시대를 사는 나 자신이 그 내 누님이 그래도 존경을 받으면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기생 노릇하다 가서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제자도 많고 지금도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내 생에 뭐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일들인데 감옥에 15년 살라고 그래서 항소 포기했더니 말이야. 한 1년 감옥에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또. 다 나왔어요. 그래. 나가라는데 앉아있으려면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항소한 사람은 나보다 하루 늦게 나왔어요. 왜? 서류가 하나도 복잡해. 그러니까 그럴 때 항소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항소 안 하고요. 하루 먼저 나온 사람이 나예요. 그만 해둡시다 이제. 질문을 한 분만 더 이렇게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선 대학교의 젊은이들에게 또 역사와 인생에 대해서 안목을 키워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과 4학년 김장윤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바로 결혼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뛰어난 언변과 또 젊은 날의 수려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혼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든, 아니면 또 그런 결정 번복하게 한 여인은 혹시 있으셨을까요? 근데 내가 이제 결혼 추례를 해주려고요. 3년 전인가 어떤 여자애하고 삼성에 다니는 내가 잘 아는 집의 딸인데 걔가 시집을 간다고 그래서 저 아버지가 결혼 추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 딸하고 또 장가갈 사람하고 또 둘이 다 삼성에 다니더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여자아이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이 일을 하는데 선생님 제가 아주 결혼이 늦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몇 살인데 그러니까 32살이래. 32살이 늦었대. 그래서 내가 야 나는 86인데 아직도 못 갔다. 그랬더니 그래. 요새 애들이 얼마나 재밌나 봐요. 선생님 서두르셔야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말이에요. 남에게 얘기 못할 얘기도 있어요. 그건 반드시 뭐 비밀스러운 거여서가 아니라 또 사랑이나 이런 건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복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전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이 글을 쓰니까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걸 썼어요. 내가 내가 연세대학에 오래 가르쳤으니까 한 40년 있었으니까 늘 가르치진 못했지만 그래 내가 거기다가 썼어요. 여학생을 한 사람 사랑을 했는데 그 세월에 내가 아주 젊었을 때 그 세월에 내가 28세에 연희대학의 전임 강사가 됐으니까 28세에 근데 어떤 여학생을 사랑했는데 근데 그때 시절에 그 교수가 요새는 흔들리는 게 많지만 예전에 우리가 젊어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던 때에는요 교수가 학생을 사랑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조교처럼 일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게 될 수 없는 일이죠. 일본에 시마사키 도성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어느 여학교에 영어 교사로 갔어요. 영어 교사로 갔는데 근데 어느 여학생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그가 쓴 그 아름다운 시가 하츠코이 첫사랑 그런 겁니다. 그 시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감동스럽게 읽지만 시마사키 도성 학교 그만뒀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도덕관념에 그럴 수가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자기 제자를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도 해본 적이 없다가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한마디 하고 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게 누구 아니냐 하는 걸 또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하니 그 학생이 된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네. 졸업을 하자마자 멀리 갔어요. 가서 뭐 미국 가서 의과대학을 또 하고 그 의사가 되고 그래 유명하게 일을 잘하다 갔지만요. 또 그 사람들 나를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한 시대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런 걸 처음 한번 썼더니 말이에요. 야단났더라고요. 자꾸 그걸 가지고 말이야. 그러나 어쨌건 그 사람 지금 세상에 없으니까 짐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짐작해도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다 하는 건 내가 아니까 그건 또 그 가까운 친구 중에 또 와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에? 멀리 가서 만나지도 못하는 세계에서 살다가 그렇게 자기 혼자 끝을 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뭐 길지도 않은 글이지만 그걸 쓰고 맨 끝에 바위곡의 언덕을 혼자 넘자니 그걸 썼어요. 그 시를. 에? 그걸 이제 옮겨 적었어요. 노래니까 그걸 적고 그 괜히 인생이 슬프다. 이런 걸 썼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인생이 마감될 때가 되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센티멘탈한 거 그런 거지만은 근데 내 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또 사람은 어머니를 잘 만나야 나처럼 살 수 있어요. 뭔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형님이 그 태평양 전쟁에 가서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이 없으니까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외아들이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나도 내가 결혼해서 손자 손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속이 큰 분이에요. 이건 내 생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 내가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이래 또 어머니에 대한 어태치먼트가 강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장가 못 가면 나 죽어도 눈 못 감는다. 그러면 겁나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친구 중에 저 안병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보다 몇 년 위이지만 지금 세상 떠나고 그 부인도 세상 떠났어요. 근데 이건 남의 얘기지만 잘 아는 얘기니까. 근데 안병무 박사가 독일 가서 공부하느라고요. 신학을 해서 당대 유명한 신학자였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공부도 오래 하고 그러느라고 결혼을 못하고 40을 넘겼어요. 근데 호르몬이 계신데 그 어머니가 한 해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금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은 때예요. 어느 해.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장가 가는 거라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효자이거든 안병무가. 그러니까 아주 속에 아주 큰일 난 거예요. 여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점수 들어 사귀어두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YMCA 당시 YWCA 총무하던 여자 찾아간 거예요. 그게도 세상 떠나서 그것도 유명한 여자인데. 그래서 다짜고짜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장가 가지 않으면은 눈 감지 못하겠다. 오래 못 넘기겠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미쳤다고 그러더래. 처음에.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네. 안병무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말이야. 여자 보고 그냥 나 뭐 아는 여자 당신밖에 없으니까 결혼합시다 이러니까 그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병무 박사가 그 여성대로 좀 생각해 봐서 내일인가 모레 어느 날 무슨 다방에 나오시오 그랬대. 그랬더니 그날 나왔더래요. 그래서 그게 된 거예요. 그 결혼했어요. 근데 그 해에 그 어머니가 안 돌아갔었어요. 안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야 내가 그래도 아들이라도 하나 낳는 걸 보고 가야지. 아들 낳았어요. 세상 안 떠났어요. 그 애가 국민학교에 뭐 들어가는 그때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병무는 속아서 장가가요. 근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관대한 어머니라는 거.
손자 손녀 보고 싶지만 이것이 네 생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것이 나한테 힘을 주었어요. 이 시대까지 이렇게 이 시대를 이만큼 살고 여러분을 대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걸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